기본적으로 러시아하고 미국 사이의 관계는 세상에서 지금 제일 좋은 관계다.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은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승리를 우크라이나 국가화가 보존되기만 해도 승리한 거다. 어쨌든 트럼프의 태도 변화가 러시아의 환멸을 확인했기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될 거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크라이나 사람들하고 러시아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같은 사람이에요.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발언인 거죠. 표면적으로는 적어도. 네. 그럼 러시아 쪽에서도 뭐 종이호랑이라고 그러고 무시하니까 분명히 화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일단은 푸틴이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뭐 이제 협상에서 뭐 빠진다고 하니까 이제 저 사람 나랑 관련 없는 사람 뭐 포기하고 전쟁에만 집중할지 뭐 협상하자고 할지, 이제 러시아의 대응은 좀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는 여기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이 사이의 거래는 우리가 아는 거 말고 비밀리에 하는 게 너무 많을 거거든요. 보세요. 전쟁판에 있는데 유럽하고 젤렌스키는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죽고 여기 경제적으로도 망가지고 지금 유럽은 난리거든요. 우크라이나 거의 멸망지경에 가 있고 그런 상황인데 러시아하고 미국이 좋다고 짝짝이 박수치고 이렇게 가면 이게 원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 밑에서 많은 거래가 있어도 겉으로 표정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러시아하고 미국 관계가 좋을 거라는 것은 여러 가지 조짐이 있거든요. 8.15 회담하고 나서 지금까지 뭐 별 게 없어가지고 식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고 지금 이걸 액면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지금 뭐 트럼프가 돌았었다고 이야기하는 해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추정한 걸 말씀드린 거고요. 기본적으로 러시아하고 미국 사이의 관계는 세상에서 지금 제일 좋은 관계다. 미국 입장에서도. 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단 보면은 조금 설명이 더 잘 될 겁니다. 지금 러우전이라는 것은 3년 반 동안 국제 정세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 건데 러시아인들이 트럼프의 평화 이니셔티브를 포기했는가? 트럼프가 평화롭게 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속았다 생각하겠네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뭐 일본 국민들은 뉴스만 보고 하니까 러시아의 지도부 반응을 봐야 되잖아요. 네. 지도부가 뭐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관점에서 이제 트럼프의 역할과 사회적 태도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변화를 분석해야 되는. 초기에는 일단 열광했어요. 알래스카 회담을 할 때는 러시아 전체가 희망이 시작됐죠. 그러다가 러시아가 이제 그 돌파구를 기대했지만은 별로 안 나오고 뭐 처음에 악수하고 레드카펫에서 열광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징적으로 새로운 시작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평화협상 가능성에 대해서 낙관론도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트럼프를 평화 중재자로 일단 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서구의 제재 속에서 미국이 그래도 돌아오는구나 해서 갈망을 했는데 지금 좀 환멸을 느끼죠. 이건 대중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중들은. 이게 대중들은 일단 형식 중심의 이제 서구적 접근으로 보는 그런 시대가 있어요. 러시아가 뭐 사개주 그리고 미스크 플러스 이런 것들을 조건을 내 그러는데 서구 반응은 젤렌스키 푸틴 회의만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내용 무시하는 데다가 미디어가 계속 푸틴을 협상 테이블 오라는 어리석은 논점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하니까 이제 언론을 보는 사람 답답하겠죠. 그리고 러시아는 푸틴이 협상 준비되어 있다고 보지만 서구는 실질적으로 논의를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왕따 비슷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환멸은 트럼프가 적대적 메시지를 일단 붙잖아요. 그러니까 네. 미국 무기를 뭐 사라 그러고 러시아 석유를 사지 마라 그러고 거래국을 처벌하라 그러고 이런 이야기는 표면적으로 분명히 러시아 경제를 훼손하는 시도고 그러니까 이 평화 협상이 이제 약화되겠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적대자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대중들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 있죠. 트럼프의 경제 압박은 이제 러시아의 생존 위협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압박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걸로 잘 버티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죠. 세 번째는 이제 유럽의 적대국인 우크라이나 점령을 유럽이 이제 점령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는 평화유지군 명목에 원정군을 파견한다 그러지만 이건 사실 실제로 점령이라 볼 수 있어요. 이게 2차 대전 때 루마니아는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접경에 있지만 루마니아는 나치하고 같이 싸웠어요. 그래서 이 루마니아군이 오데사를 주둔했는데
이걸 이제 러시아 사람들, 그때 당시 소련이었죠. 소련 사람들은 되게 안 좋게 생각했죠. 유럽의 평화유지군도 2차 대전 때 루마니아 군이 오데사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러시아 반응이 이제 총참모부 지도에 오데사, 하르키프 이런 걸 이제 포함한 걸 제시를 했어요. 이게 이제 역사적 트라우마를 자극해가지고 러시아의 강경화를 좀 유도한다 이런 측면도 또 있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루마니아가 2차 대전 때 오데사를 점령한 겁니다. 여기 41년부터 44년까지 오데사항을 여기죠. 여기가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게르시모프 참모총장 사진에 이게 우크라이나 지도가 이렇게 걸린 게 노출이 됐었어요. 네. 한 달쯤 전인가. 그래가 전부 다 이거 가지고 그때 뒤집어졌는데 요걸 지도를 자세히 확대해 보면 여기가 오데사거든요. 빨간 동그라미 있는 데가. 여기를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해놨죠. 이게 이제 러시아 땅인 것처럼 했어요. 여기 우크라이나. 그래서 러시아는 이렇게 영토를 차지할 것 같다는 암시를 줬죠. 아무 말도 안 해서 지도만 딱 이야기하고. 저기 다 의도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특히 이제 이게 평화유지군 이야기를 하니까 루마니아 생각이 나는 거죠. 루마니아가 중요한 오데사를 점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요거는 그래서 이 지도는 고도의 심리전이라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에 대한 불신이 있죠. 그래서 뭐 발언과 도발 이건 젤렌스키는 신뢰가 거의 상실된 상태고 지금은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승리를 우크라이나 국가화가 보존되기만 해도 승리한 거다. 멸망만 당하면 승리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은 영토 손실을 수용하겠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최근에 또 폴란드, 루마니아 드론 침투 이것들은 다 러시아에서는 젤렌스키가 세팅한 걸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장된 드론 같으면 드론들로 끝까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드론은 배터리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연료를 쓰는. 그 연료 때문에 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 러시아에서 그걸 보내려면 벨라루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려면 어려운데 어쨌든 대부분 세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젤렌스키 정권 신뢰가 불가하기 때문에 제거 필요성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젤렌스키가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나토 개입을 유도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얘는 협상을 지금 할 생각이 없다. 젤렌스키는. 그걸 생각을 강화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러시아 사회가 이제 보다 좀 강경화돼 있다. 그래서 러시아에 특히 정치하는 사람 말고 군대하고 사회 애국주의 이런 그룹들이 좀 많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푸틴이 압력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군대가 지금 100만 명이 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장교들이 되게 많겠죠. 그 안에 이제 애국적 장교들이 있을 거고 만약에 정치가 기대에 미달되면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이 장기 집권한다 해서 안전한 자리가 아닙니다. 푸틴도 기대를 충족 못 시키면 러시아에서 위협받을 수 있다 자리가. 그러니까 잘하니까 지금 80% 지지를 받는 거죠. 못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대를 당연히 질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30만 명, 아까 사상자가 30만 명 정도 됐잖아요. 그쵸. 거기에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쉽게 타협하는 걸 안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노보로시아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중립적인 키예프를 요구할 거다. 그래서 이게 다 푸틴한테 압력을 들어옵니다. 푸틴한테는 양보 여지가 축소됐기 때문에 군사 승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거나 우크라이나가 항복하겠다 하면 그때 받아주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전쟁이 되게 피곤하기 때문에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할 만한데도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승리 요구 강하기 때문에 푸틴이 정책 선택에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지지한 것을 러시아가 이제 반발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종이 호랑이에 비유하니까 크렘린의 페스코프 대변인이 이야기하기로는 우리는 곰인데 종이 곰이라는 이야기를 못 들어봤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그럽게 대응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크렘린은 지금 전쟁에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핵위협을 강화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 나토가 아무리 덤벼도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덤빌 수 없는 거죠. 미국이 빠지는 이상은 이제 나토가 전쟁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거든요. 나토가 전쟁이 들어오면 이제 확전이 되기 때문에 상황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오는 순간에 핵을 쓰겠다든지 이런 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움찔움찔 해가지고 못 들어오는 거죠. 여론의 평화협상을 지지하지만은 어쨌든 뭐 의견이 좀 갈립니다. 어쨌든 트럼프의 태도 변화가 러시아의 환멸을 확인했기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될 거다. 제가 이게 협상보다 종전이 빠를 거라고 계속 이야기한 것은 협상이라는 게
너무 어려운 것을 처음부터 이야기했고 지금 그 8달 전에 한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처음부터 협상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드린 말씀이고요. 그게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시간도 끌고 했지만은 사실은 뭐 서로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이제 젤렌스키 정권을 제거하면 이게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것도 젤렌스키가 자기 네오나치가 완전히 정권을 장악하고 있고 반대 세력을 다 없앴기 때문에 자기끼리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지금 정권이 제거가 안 되거든요. 젤렌스키는 공식 대통령도 아니에요. 젤렌스키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게 우크라이나 헌법에는 비상계엄을 이유로 대통령을 선거를 못하는 그런 법이 없어요. 네. 그 법률로 이렇게 막아난 거거든요. 그 자체가 불법이죠. 그럼 탄핵 사유가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헌법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니까 젤렌스키 임기가 끝나는 순간에 국가와 원수가 누가 되냐면 국회의장이 되는 거예요. 국회의장이 법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의 대표죠.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젤렌스키가 대표를 하고 있죠. 모두 젤렌스키하고 만나고 하니까 권력이 그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정확하게 젤렌스키가 볼 수 없다는 것은 현실적인 지도자지만은 법적인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협상을 해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의로 해놓은 게 아닌가, 그 협상이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전혀 협상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요행수를 바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국제적으로는 러시아 선택이나 이런 게 글로벌리 영향을 미치고 러시아는 뭐 트럼프가 포기했기 때문에 군사 승리를 추구하고 나중에 그 나토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복잡한 상황이 오면 중국과 동맹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거예요. 그래서 나토도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작은 나라들은 자기 정치적인 위기 모면하려고 하지만 이게 세계대전이 되는 것은 그냥 쉽게 될 수 있거든요. 잠깐만 상황 관리 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나토 분열도 위험하고 그리고 에너지 시장도 불안하고 전쟁이 확전되는 에스컬레이션 우려도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앞으로는 뭐 휴전 이런 소리 안 나오고 계속 전쟁을 할 거니까 이제 사상자가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고 지금 평화라는 것이 실질적인 양보 없이는 지금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럽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평화안을 낸 적이 없어요. 평화안 낸 적이 없고 그냥 러시아가 물러나라. 크림까지 다 반란하고 물러나면 그때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막 러시아가 요구를 했잖아요. 뭐 도네츠크 4개 주 내놔라. 아, 그거는 이제 그 전부터 이제 2024년 6월 10일 날 요구한 게 준 14라인이라고 6월 14일 요구한 게 4개 주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거를 젤렌스키가 포기를 못하는 것은 요구 사항이 불합리해서 포기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들어주면 자기네들이 위험하니까 못하는 거죠. 거기 다 러시아계에서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은 우크라이나 사람들하고 러시아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같은 사람이에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어디 가서 러시아에 있어도 누구도 우크라이나 사람인지 몰라요. 다 러시아 사람이고. 그리고 뭐 옛날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방언이거든요. 그 이야기하면은 야, 그 도시에 와서 그런 촌스러운 이야기 하냐, 저 시골에 살아라 이런 이야기 할 정도로 같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가지고 싸우니까 싸움이 돼가지고 이렇게 한 거지. 사실은 우크라이나 사람이 러시아 사람들이 거의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협상을 저희는 사실 저도 그렇고 시청자분들은 몇 달 동안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와 좀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뭐 몇 개 주를 포기하고 그 대신 이거를 줘라, 러시아 너네가 양보라 이런 제안 자체를 우크라이나나 유럽은 러시아한테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미국을 포함해서. 러시아는 분명하게 있었어요. 이스탄불 커뮤니케 플러스라 해가지고 러시아가 왜 저 영토를 요구했는가 하니까 2022년 9월 달에 저걸 그 4개 주를 이제 자기 영토로 그때 주민 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러시아에 하겠다가 넣었어요. 그 이유가 그 전에 2022년 4월 15일 날 맺은 이스탄불 커뮤니케 내용을 보시면 그게 인터넷에 다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 뭐라 해놨는 거니까 그때도 돈바스의 자치만 요구했어요. 그 러시아가 가져겠다는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돈바스의 자치만 요구해서 러시아계 사람들이 그 언어와
러시아 정교를 좀 믿게 해주고 그 인종차별을 하지 말고 인종 학살하지 마라. 그것이 이제 요구 조건이었어요. 그 요구 조건이었는데 그걸 안 지키니까 전쟁을 했죠. 그래 전쟁과 협상을 하다가도 이제 계속 이제 전쟁이 갔죠. 이스탄불 커뮤니케를까지 만들어 그게 사실상 거의 한 7, 80% 이상 된 거예요. 대부분 됐는데 이제 보리스 존슨이가 맞고 그걸 또 젤렌스키가 받아줌으로써 이제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러시아의 선택은 뭔가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한테 요구해가지고 주민의 그 러시아계 주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없겠구나. 그러면 점령의 나라를 직접 통치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직접 통치하면 러시아에 부담이 있어요. 그 사람들 책임을 져줘야 되잖아요. 당장 연금 수급자들만 늘어나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그래도 이제 동족이라 생각하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사실은 뭐 인종적이라기보다 그게 문화적인 에스닉이라 그래요. 그 타타르족도 있고 여러 사람들 있지만은 러시아어를 하고 러시아 정교를 믿으면 러시아인으로 하죠. 러시아도 미국만큼 다인종 국가거든요. 그런 걸 이제 2022년 9월에 했기 때문에 그거 내 나라를 이제 러시아로 이제 병합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거를 하려면은 이제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죠. 그런 상태로 그것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자꾸 서방에서 이제 나토를 자꾸 동진하니까 그 문제하고 우크라이나의 그 네오나치들이 이제 잔악행위를 하니까 그걸 요구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똑같습니다. 똑같는데 만약에 우크라이나에서 평화안을 가져오면 러시아는 협상을 할 거예요. 그런데 평화안 자체를 안 내니까 EU의 외무장관인 카야 칼라스가 푸틴을 안 만나줘요. 범죄자니까. 협상에 사실은 협의 자체가 없었다. 예, 사실상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그럼 끝으로 교수님 유럽이 그러면 뭐 러시아 참전해서 이길 수 있는지 그다음에 요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마지막 예.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